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광대역 LTE 속도 대결을 한다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되는 광대역 LTE는 KT뿐이니 역시 KT로구나. 광대역 LTE 한판 대결 어서 참여하시오.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창조.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국제 뉴스부터 먼저 듣기로 하죠. 예, 계속해서 밤사이에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안소영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채무 불이행 상황까지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예, 미국 연방정부 채무 허용 한도가 한계에 달해 오는 17일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미국 정치권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합의안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민주당 소속 해리 리드 원내대표가 아무 조건 없이 국가 부채 상한을 올리는 법안을 상정하려고 했는데요. 절차 투표에서 공화당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리드 대표가 제안한 내용은 현행 16조 7천억 달러인 국가 부채 상한을 내년 말 중간선거 이후까지 현행 1조 달러 이상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채무 한도를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상원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상식적이고 또 깔끔한 부채 한도 증액안이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유감을 밝혔고요.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에서 백악관과 부채 상한 증액과 또 셧다운 해제를 놓고 벌여온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 주변 지하수가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뉴스 들어와 있네요. 예, 이 오염수 누출이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탱크 주변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일주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H4 구역의 오염수 탱크 인근 우물에서 지난 10일 채취한 지하수에서 리터당 32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정 기준치 6만 베크렐의 5배가 넘는 거고요. 이 구역에서 측정된 수치로는 최고치입니다. 앞서 지난 8월 20일 도쿄전력은 H4 구역의 탱크에서 오염수 300톤가량이 누출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 조선왕실 투구 본래 모습과 이 조립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과 이게 지금 시민단체 문화 제자리 찾기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이 조선왕실 투구의 본래 모습과 또 조립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주장했습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도쿄 박물관에 보관 중인 조선왕실 투구가 공개될 때마다 머리 장식에 붙은 기둥인 간주의 길이와 붉은 털 장식인 상모의 상태가 달라졌다고 밝혔는데요. 1982년 도쿄박물관 도록에는 투구에 상모가 없는데 2005년 한국국립문화재연구소 가 방문해서 촬영한 사진에는 갑자기 상모가 등장합니다. 또한 지난 1일 일반인 공개 전시를 시작할 때 찍은 사진은 2005년 사진과 상모의 위치, 또 간주의 길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인 해문 스님은 투구는 조립형인데 도쿄 박물관이 정확한 조립법과 투구의 본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나토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미군은 계속 자주시키겠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하죠?
예,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은 내년 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미군을 잔류시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하미드 카레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수도 카불에서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2014년 나토군이 철수한 뒤에도 미군 가운데 일부가 아프간에 남아 치안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주둔 미군에 대한 사법권을 누가 행사할지는 합의하지 못해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분 1초가 너무 소중한 바쁜 월요일입니다. 지금 간선도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한강 다리들도 하나둘 정체가 빚어집니다. 한강대교, 청담대교, 영동대교, 반포대교, 난단 쪽으로 밀리고요. 한강대교 쪽으로 합류하셔서 올림픽대로 통하신다면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대부분의 구간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경인로는 여의도 가는 길 물레동 사거리에서 영등포역까지, 부천 쪽으로는 영등포 로터리에서 물레동 사거리 구간으로 답답하게 움직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 11일 그 뉴욕 증시는 목요일 폭등한 데 이어서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그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그리고 그 부채한도 증액과 관련된 정치권의 협상이 결국은 타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우존스 지수는 0.73% 올라서 15,237.11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63%, 나스닥 지수는 0.83%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주간 그 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그 다우존스 지수는 1.09%, S&P 500 지수는 0.7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0.42%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지만 주말 동안에도 미국 정치권 협상은 전년 진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정부 폐쇄 그 11일째였던 지난 10일 오후에 그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그 20여 명의 그 공화당 의원들을 이끌고 백악관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과 90분간 회담을 했습니다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주말인 12일에도 해리 리드 민주당 그리고 미치 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거기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예, 지금 17일이 디폴트가 되느냐 안 되는 이 시한인데, 예, 이제 나흘 남았죠? 예,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그 백악관이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 17일, 우리 시간으로 18일 아침까지 그 16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현재 부채 한도를 높이는 데 실패한다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 골드만삭스, 구글 등이 실적을 발표하는 등 3분기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나 이 정치권의 교착 상태가 이어져서 어닝 시즌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 초반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기업의 실적으로 쏠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정부가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요금이 20년간 최고로 5배 정도 오를 수 있다. 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5년 전에 그 정부는 1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만들면서요. 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끌어올린다는 그런 그 계획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20%대로 대폭 낮춘 새로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현재와 비슷한 22%에서 29% 범위로 유지하는 내용의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이 나온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비율이 약 26%입니다. 석탄이 31%, LNG가 28%를 차지합니다.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게 된다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LNG 발전입니다. 석탄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서 늘리기에는 부담스럽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는 기술 발전이 더뎌서 1차 에너지 기본계획 때와 마찬가지로 목표는 2035년까지 11%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비싸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또 도시 인근의 발전소를 짓기 쉬운 LNG 발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료가 향후 20년간 지금보다 3배에서 5배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를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13%에서 21%가량 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서민들에게는 정말 괴로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연 등 여러 사태가 지금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이제 값싼 전기료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좀 그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번 권고안은 그 시민단체와 산업계, 학회 등 그 각계 인사 59명이 참여한 그 민간 워킹그룹이 5개월간 논의해서 만든 겁니다. 정부는 추가로 여론을 수렴해서 올 연말에 그 정부안 확정할 계획인데요. 별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오늘의 방송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마무리한 한 줄의 멘트 사연을 보내주세요. 진행자가 방송이 끝날 때 클로징 멘트로 직접 읽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 지금 바로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5대 대형 병원에서 하는 고가 건강검진에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이 보통의 건강검진보다 30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방사선 취급 종사자들 연간 노출 한도의 3분의 2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 같은 높은 피폭량은 골반과 허리 등 각종 CT 촬영 때문인데요. 바로 이런 검사를 포함한 고가의 종합검진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건강 지키겠다고 돈 들여서 오히려 위험해진다는 것이겠죠. 이 문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백도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 삶의 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고가의 종합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어느 정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글쎄,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사실 없는데요. 예. 하지만 건강검진, 특히 이 종합건강검진이 병원에 있어서는 그 아주 중요한 수익처이기 때문에 계속 병원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고, 그동안 아마 10%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왔던 그런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요사이 병원들이 다 어려우니까 유일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종합건강검진 분야인데, 예. 문제는 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런 고가 건강검진일수록 방사능에 더 크게 노출된다, 이렇게 알려져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5개 대형 병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니까 보도에 의하면 검진에 응한 한 사람의 방사선 피폭량이 32.333 이제 밀리서버트, MSV라고 그러죠. 예, 예. 이 밀리서버트로서 방사선 취급 종사자들이 연간 노출한도 50밀리서버트의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지금 이 32.333 이 밀리서버트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겁니까? 아까 종사자의 그 연간 허용량이라고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실제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자연 방사선보다 1mSv, 그러니까 허용 기준이 1mSv입니다. 아, 그렇게 적습니까? 예. 그러니까 직접 다루거나 이렇게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분이 아닌 분들은 사실은 노출될 필요가 없는 그게 방사선인데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한 아주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회복되는 경우는 한 30mSv인데 그 경우라고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제 직업 종사자 기준이 연간 50ml지만은 5년 평균으로 했을 때는 20mSv가 돼야 됩니다. 예. 그거를 1.5배 넘는 이제 그런 숫자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바람 위험도에 비교해 봤을 때 있어서도 보통 저희가 한 10mSv가 되게 된다면은 예. 일생 동안에 있어서의 암이 발생할 위험이 한 0.1%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것도 한 0.3% 정도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위험을 안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10ml서부터의 일생 동안 이제 발암 가능성이 0.1% 증가한다면 이 건강검진을 만약에 매년 받는다고 했을 때 예. 매년 한 30ml서부터 정도를 더 피폭을 당하게 되면 엄청나게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진짜 이를 거꾸로 만드는 셈이 되는 것가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고가의 건강검진이 이 엄청난 이 위험성을 거꾸로 안겨준다는 것인데요. 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고가의 건강검진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암검진을 하려다가 오히려 암 발병 요인인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다는 것, 이건 문제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사실 그 위험 원래 그 어떤 특별한 그 리스크가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예. 건강 검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건강 검진을 받도록 그 지시한 규준 어떤 그 권고안들이 그거를 분명하게 이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어서는 말씀한 대로 특별하게 이것을 어떤 관리하거나 내지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줄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이 그동안 별로 없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보도를 보고 또 이 병원에다가 저도 어제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예. 이 보니까 대부분 이게 CT들이더라고요. 이 흉부 CT, 골반 CT, 뭐 허리 CT, 네네. CT 촬영으로 일한 피폭이던데, 네. 이 CT 촬영도 예컨대 척추가 아프다 뭐 이래서 대부분 고령들이 이런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암에 어떤 그 걱정이 드는 것도 있겠고 또 아프신 부위에 있어서도 허리 아프거나 하게 되면 이제 받을 수 있게 되긴 한데요. 예. 그 일반적인 진료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허리 같은 아픈 경우에 있어서는 CT 말고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MRI든 다른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아 진짜 아프지 않은 또 내지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검진 방식은 권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CT 같은 이게 방사선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MRI처럼 자기 공명 방식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겠군요. 사실 가장 큰 좋은 대안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 검사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미리 정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증세나 아니면은 그 기본적인 생활을 잘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검사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 체계상에서 검사 위주의 의료 체계를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주치 내지는 미리 그 생활에 있어서의 것을 상담하고 같이 저거 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는 게 더 사실은 중요할 수도 있겠죠. 예, 문제의 핵심은 이 건강검진에 있어서 방사능이 어느 정도 양까지 노출돼도 되는지에 대한 이 기준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외국의 경우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건강검진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요. 예.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떤 파악하고 고치려고 검사를 하는 것이어서 검사에 따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한다. 이제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얼마만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느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에 있어서 방사선이 얼마큼 노출돼야 된다에 대한 거는 없는데 단지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필요 없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때문에 얼마만큼의 방사선을 받아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노출됐던 피폭량들을 적도록 파악하도록 하고,
현재 또 하려고 하는 검사가 얼마나 더 많이 노출시키는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백도민 교수였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깔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스마트폰 1등 주식 어플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어플 이용자 수 1위 키움증권 2013년 5월 랭키닷컴 기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키움 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키움 까시오.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예, 전원책의 출발사 지금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 지금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폴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포를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포는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삶을 위한 정치, 궁금한 정치의 속이야기. 출발 새 아침 정치 포커스.
예, 한 주간의 정치권 주요 이슈와 여야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시간은 짧고 해야 될 얘기는 많은데 무슨 국정감사 얘기부터 합시다. 예,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인데요. 이게 두 당 모두 다 정책국감, 민생국감 얘기를 하는데 속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새누리당은 어떻게든지 방어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정 난맥상을 파헤쳐서 국민 전환시켜보겠다. 이런 이제 속셈인데 두 분 여야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황 의원님. 뭐 늘 그랬죠. 보면 국정감사라는 것이 야당은 좀 공격, 그다음에 여당은 방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그동안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직까지 이제 끌어오고 있는 NLL 대화록 문제라든가 또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아니다. 지난해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이 문제 갖고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전선을 갖다 펴려 할 것이고 또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 걸리는 기초연금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문제에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 하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어떤 조정이다 하는 식으로 방어막을 칠 텐데 어쨌든 20일 동안 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텐데 뭐 결과는 20일 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인 이제 정책 쟁점을 기초연금 문제 그리고 정치 쟁점을 NLL 회의록 뭐 이런 정도로 보고 계시는군요. 어떻습니까, 박상병 박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국정 주도권을 쥐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국정감사가 고비인 것 같아요. 여기서 확실히 굳히기를 해버리면은 새 예산안 돌파를 통해서 내년 정국까지도 확실하게 주도권을 칠 수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예. 내년 정국 주도권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굳히기 전략, 굳히면서 여당으로서 물론 집권 세력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되 야당의 공세는 방어하겠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NLL 국민에서 수세에 몰려 있다가 이번에 사실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하면은 더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김한길 대표까지 원내로 들은 배경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실적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이번에는 전국의 주도권을 우리가 한번 지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충돌하면서 아마 국정감사 상당히 불꽃이 튈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분 다 불꽃이 튈 것으로 보시는데 이 문제는 이 피감기관이 오늘 아침에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630개나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체 관광이 있잖아요. 네. 예, 이건 뭐 무려 104개 기관이 돼가지고 이걸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의혹과잉이냐 아니면 무소불위 횡포냐 이런 식으로 내가 질문을 했는데 뭐 의혹과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황 의원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1988년 국회 보좌관 할 때 그게 처음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17년 만에 부활됐었습니다. 그럼 우리 300개 정도였죠? 300, 그때는 200개도 안 됐어요. 250개 정도. 예, 200개 정도 한 남짓돼 갖고 그나마 그래도 하루에 한 2개 정도. 우리 지금 상임위가 16개입니다만은 이른바 중복 상임위 빼고 나면 13개입니다. 예, 그렇죠. 여성위까지 빼면 13개죠. 13개 상임위인데 13개 상임위에 지금 630개라면 대충 한 상임위에서 한 상임위당 몇 개입니까? 하루에 뭐 최소한 4개, 거기다 3개. 뭐 15일 정도 하면 하루에 그저 5개 정도를 토요일, 일요일 빼면 7개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7개까지 해야 되죠.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13, 14, 15대 때 해보면은 하루에 2개 기간, 오전, 오후 하기도 사실은 벅찹니다. 하루에 1개 하면 딱 맞아요. 근데 하루에 7개를 하겠다고요? 이거는 진짜 주마간산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근데 또 정인 채택은 또 수하게 해놓지 않습니까? 각 그 기관, 이 상임위별로 또 기관 감사할 때마다 정인은 수부하게 채택해 놓았는데 이건 어떻게 다 소화할까요? 박성명 박사님? 네, 소화를 못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소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거죠. 소화를. 정인 안 나오면 고발하지 않습니까? 일단 나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 나오고 기다리다가 순서가 안 되나 보다 하면 집에 가는 거죠. 뭐. 그럼 의혹 과잉보다는 역시 무소불위 진행이 맞네요. 그럼요. 부실이 많습니다. 의혹 과잉이면은 밤을 새서 하시면 되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특히 이제 경제인들 불러다가 놓고 일단 정인 채택하는 것 자체부터가 국회로서는 권한이라고 또는 나름대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불러놓고 안 나오면 혼난다. 불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하겠으니까 뭐 투토하라 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대부분이죠. 부실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번 이제 국감에서 아까 그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휘발성 높은 이 쟁점이 많거든요. 우선 제가 짚어보면 국정원 댓글, 남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최동욱 이 전 검찰총장 사퇴 사건, 동양정권 사건, 뭐 이게 휘발성 높은 게 한둘이 아닙니다. 이 휘발성 높은 사건 나오면 그거 갖고 하루를 다 보내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휘발성이 아무리 높아도 이렇게 주마간산식으로 아까 앞서 박상병 박사님 말씀대로 아예 증인 채택해놓고 소화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 달려들면 이게 불이 붙겠습니까? 제대로. 예, 그건 또 그렇네요. 그리고 이번 진짜 지금 뭐 19대 국회는 절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13대 14대 때만 해도요. 이른바 증인 채택하면서 우리 바꿔먹는다고 그러죠. 바꿔치기한다. 예, 그런 말이 있었죠. 정치 자금하고 바꿔먹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설마 저는 뭐 이제 와서 절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너무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 200명 넘게 좀 소환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의 것도 관행들은 이미 소환 뭐 기업인 같으면 검찰, 국세청 줄줄이 지금 뭐 문매를 맡고 있는데도 국정감사정에 나서 하루 종일 흔한 얘기를 뻗치기라 그럽니다. 이 언론의 표현으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뻗쳤다가 그냥 돌아가면 그 제 기업은 또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10대 기업의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사들이 거의 다 증인으로 다 채택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박상민 박사는 어떠세요? 예, 이거 문제가 있죠. 당연히 이제 국정감사를 받아야 할 큰 문제가 있는 기업 총수들이야 당연히 나와야 되죠. 예. 우리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예, 근데 효성 같은 그렇죠. 거, 그런 예, 소속이라든지 거, 동양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동양, 이걸 빼는 것이 이상하죠. 예. 네, 이게 집중적으로 그런 분들을 불러다가 말 그대로 이게 민생을 위해서 국회가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기업 총수까지 대거 불러다가 시간이 안 되면 이제 집에 가시고 아니면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식의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피해가 지난 18대 국회까지 있었는데도 19대 국회도 반복이 되고 있네요. 참 잘 이거는 바꿔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답답한 마음, 조금 다른 문제 들어가 보죠. 이 박근혜 대통령 어제 귀국했습니다. 묘하게 7박 8일이 아니고 이 출발하고 비행기에서 하룻밤 주무시는지 6박 8일로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어제 오전에 도착하셨잖아요. 예. 출발이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오실 때 그렇군요. 네, 오실 때 비행기에서. 예. 그런데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서울공항 트랩에 내리는데 어제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상 같으면은 도착하면 바로 문이 열리고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어제는 문이 열리고도 안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서실장이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예. 올라가고 그 사이에 뒤쪽으로는 수행원들이 내리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보면 내려오면서 난간을 잡고 내려오더라고요. 뭐 비행기 멀미하신 모양이죠? 아니죠. 저는 그 이번에 참모진들이 크게 지금 보면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6박 8일로 왔잖아요. 예. 1박을 비행기에서 세운다는 것이 그 강행군하는 사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앞으로 스케줄 짤 때 그런 부분 갖다가 섬세하게 조율해야지 결국 박 대통령이 내려와서 환영객들 하고 악수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바로 차 타고 귀가하셨거든요. 많이 불편하시던 모양이네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잘 보면 참모진들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이번에 오자마자 여러 가지 이제 인사 문제가 빨리 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나옵니다. 비어 있는 강요들은 어차피 연말을 넘겨야 되겠지만 지금 무슨 공기업 인사가 너무 오래 미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박성명 박사님 보시기에는 공기업 인사가 이번에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새누리당에서 대선 농공행상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요구도 아주 공공연하게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장 많이 늦었죠, 사실은. 예. 상당히 늦었는데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와 국정기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공기업 장으로 앉히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분들은 상당 부분 대선 공신이 많아요.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 정말로 해당 공기업에 맞는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또 박근혜 정부 규제에 맞을 정도로 나름대로 어떤 개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도덕성에서 탈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박근혜 정부의 기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내가 대선 때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낙한사실 내려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마 국민 여론에 상당히 역풍이 불 것 같아요. 인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짧게 제가 답변을 구할 질문 딱 2개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보선 판세, 뭐 판세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서청원 후보 당선되면 7선 의원 거물이 귀한이다. 네. 이 심지어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이 올드보이 귀한 아니냐 이러는데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정치판의 구도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먼저 황 의원님 30초. 예. 바뀌지 않을 겁니다. 보면 오히려 보면은 서청원 대표를 갖다 공천한 가장 큰 이유가 보면 새누리당이나 저 청와대 입장에서는 구도 자체를 바꾸지 않고 보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친정 체제를 좀 강화하고 당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차기 주자들의 어떻게 조기 발현을 갖다가 좀 억제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구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뭐 그것이 만약 구도가 여야 간의 정쟁이라고 하면 그건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박성현 박사님. 새누리당 내부는 조금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 내부는 그러나 여야 관계라든지 정치권 전체의 지형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내부는 바뀔 수 있다. 네. 예.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손학규 전 대표가 귀국하고 나서 행보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안철수 의원하고 만나자마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예측 보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는지 30초 역시 좀 드리겠습니다. 황 의원님. 손학규 전 대표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요즘 약간 미롤 관계를 갖다 좀 유지하려는 듯 합니다만 결국 두 분이 다 결국 동상이몽일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손학규,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문현답입니다. 제가 우문드리고 현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고 두 분 다 2017년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잠시 뭐 전략적 제호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보면은 누가 한 사람이 한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겠죠.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뭐 각자 도생을 할 것이고 다음 총선 때도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손잡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가 헌신적으로 힘을 또 보태줄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정권교체를 위해서. 그건 제가 볼 때 거의 운명이지 않겠느냐.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한 주간이 베스트하고 워스트 빨리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서두른 겁니다. 이주리 베스트하고 황 의원님 누구십니까? 아유, 베스트를 한참 찾아보다가 겨우 찾았어요. 예. 겨우 찾은 베스트 누구? 예, 진짜 어렵게 찾았습니다.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 유승민 의원을 모처럼 뽑아왔군요. 예, 이유는요? 지난 금요일이죠. 보면 요번에 뭡니까? 합참의장으로. 최윤희 씨. 최윤희 합참의장. 최윤희 장군. 최윤희 장군. 그분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DMZ 세계평화공원. 공약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보면 누구도 쓴소리 못하는데 제대로 쓴소리를 해줬어요. 뭐냐니까 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아주 작은 사각형 공원에 통일부 예산을 갖다가 내년에만 402억 원을 쓰는 것으로 돼 있다. 아직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세계평화공원 구상은 굉장히 황당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아주 보면은 뭐랄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사실은 이 DMZ 평화공원에 3년 동안 2,500억을 갖다가 지금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내년에만 402억을 책정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DMZ 안에 지금 평화공원 구성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물론 우리가 먼 훗날은 꼭 해야 되겠으나 지금 당장 뭐 2, 3년 내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는데 2,500억이면 달러로 따지면 2억 달러가 넘는 돈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 유승민 의원 짚어줬고 저는 유승민 의원 용기에 베스트를 드립니다. 박성명 박사님. 짧게 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저는 짧게 할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APEC 또는 아시안 플러스 정상회담 성과도 있고요. 특히 인도네시아하고 세파. 우리가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에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큰 성과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좀 꼽았습니다. 이 세파는 2년 전부터 준비해온 건데요. 이번 결과를 올해 안으로 경기를 보겠습니다. 결과를 봤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베스트.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유승민 의원, 박근혜 대통령 두 분 또 다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무성 의원을 꼽을까 합니다. 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놓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악성 국가 채무 내는 거 국회 동의 좀 받자. 이 개정안입니다. 이 출발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바른소리 쓴소리하고 새로운 시야를 보여주는 국회의원들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주리 워스터. 전 짧게 할게요. 베스트 길게 했기 때문에 2명 중에 고민하다 결국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예, 이유 알겠습니다. 예, 16명 이번에 국적포기하고 병역 면제 받았는데 그 아들 들어갔습니다. 예, 박성경 박사님. 예, 저 남재정 국정원장. 제발 좀 오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이 정치의 중심에 서면 안 됩니다. 무슨 오버를 했습니까? 이번에 뭐냐면은 북한 관련 동향들 대거 보고를 해버렸어요. 정보위에 그 보고해야 되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시키고 확인되지 않는 것, 좀 더 민감한 부분은 국정원에서 일반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국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대목이 많기 때문에 좀 그래 너무 이번에 오버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해서 옷을 떨고 왔습니다. 또 이런 점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국회 정보위원들이 입이 너무 가볍다. 이 국정원장이 보고한 걸 역과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로 해서 발표했습니다. 원하는 내용이 많아서. 물론 그런데요. 근데 이제 보면 리설주 관련이라든가 보면 조금 경솔했던 측면이 있어요. 경솔한 측면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원책 변호사님은 워스트 누구를 뽑으십니까? 제가 아까 왜 웃었겠습니까? 제가 유민봉 수석을 산림청장과 두 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유민봉 수석, 청와대 수석이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았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매주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정치 포커스 이 시사평론가 박상명 박사,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대성 보일러는 번호가 2개래요. 난방은 잡겠다. 대성 보일러는 열 교환기도 2개. 가스비도 잡겠다. 가스비 잡고 난방 잡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보일러 대성이 꽉 잡겠다. 대성 예스 라이 콘덴싱. 대성 예스 라이 콘덴싱. 예, 청취자가 보내주는 오늘의 촌철살인 크루징 멘트 채택된 분들에게는 제가 쓴 자유의 적들, 진실의 적들 이 두 책 중에 한 권을 골라서 제가 서명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택된 분 145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네요. 어머님들 기업인 틀지 말고 차라리 은행을 트세요. 예, 진실의 적들, 자유의 적들 두 책 중에 한 책을 골라주십시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클로징 멘트입니다.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이민개혁법 승인 연기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한 민주당 하원 의원 8명이 수갑에 채워진 채 경찰서에 연행된 일이 있었죠. 그 의원들은 단지 폴리스 라인을 넘어 교통을 방해했다는 것만으로 체포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법원은 서울역에서 남영역까지 3km 구간 편도 4차선 전부를 40분간 점령해서 행진한 시위대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 중 하나가 재밌습니다. 700명이 비록 전 차로를 정부했지만 반대 차로는 지장이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현장엔 주황분리대가 있어서 반대 차로로 갈 수도 없더군요. 그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하는 동안 통행에 막힌 차량 중에 정말 급해서 발을 구르는 시민은 없었을까요? 위급 환자는 없었을까요? 판사의 양식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